1930년대가 되면요, 경제 대공황이 오는데요.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38년 국가총동원법, 41년 태평양전쟁. 이게 주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경제 대공황이란 것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쭉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이것을 일본은 전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 내선 일체, 우리 일본 내지에 사는 사람, 그 다음 조선 사람이 다 똑같다. 황국 신민화, 우리 백성들을 황국의 신민으로 만들려고 한다. 황국이란 것은 일본, 그 다음 국민학교, 이것은 황국 신민으로서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학교다. 이런 의미의 일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국민학교라고 하지 않고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병참기지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 공급처로 우리나라를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병참기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1938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중일전쟁이 시작된 다음 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일본과 관련이 있는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징병제, 일본에서 필요한 군인들을 마음대로 뽑아가는 징병제, 일본군 위안부, 징용이라는 것은 이제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갔던 것입니다. 공출제, 필요한 물건을 공출이란 명목하에 마음대로 가져갔던 겁니다. 이렇게 30년대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우리나라를 전쟁의 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1930년대의 사회운동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정책에 대항해서 문맹 퇴치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문자보급운동, 동아일보에서 번화로드 운동을 하는데요. 문자보급운동은 뭐 다 아시겠고요. 번화로드라는 것은 민중속으로라는 뜻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주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 그다음 우리 말, 우리 걸 보급운동 이런 것들이 30년대 사회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년대에는 무장투쟁단체로 한인애국단이 만들어집니다.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든 것인데요. 이봉창이 일본 국왕을 처단하려고 했다가 아쉽게 실패한 그러한 일이 있고요. 그다음 윤봉길 의사가 훈커우 공원에서 일본인들을 대거 죽여가지고 중국에서 10,000명도 할 수 없는 일을 조선 청년 1명이 해냈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조선 우리 독립군에게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지원을 좀 잘해주고 아주 하는 그런 큰 의의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훈커공원 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940년대가 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광복군들은 주로 이제 일본인들을 조사하고 또 일본인들에게 방송을 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주로 맡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연도별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시도하다가 결국 4.19 혁명으로 아시아에서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야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이 들어서는데요. 이때는 이제 내각 책임제를 실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는 대통령제였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민주당이 분열되고 민주화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박정희 장군이 이제 드디어 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경제 발전, 아주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유신 체제를 이용해서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이 독재 체제 이 두 가지를 대표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다음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인데요. 전두환 대통령 때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이 민주주의를 많이 탄압하고 독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 6.29 선언을 우리가 이끌어내죠. 그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평화적인 권력 이양 이런 것을 이제 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는 88 올림픽이 개최가 되고요. 북방 외교, 즉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와도 외교 관계를 갖는 이런 북방 외교 정책을 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시작한 그런 아주 뚜렷한 업적을 남기고요. 그 다음 금융 실명제를 실시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패했던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 IMF가 터지게 되겠죠.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하고요. IMF를 극복했습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아주 큰 업적인 과거사 정리 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묻혀있던 과거사를 누구의 잘못이다, 처벌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정리해서 서로 알리고 바로잡고 그다음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겠는데요. 4대강 사업 아마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4대강 사업을 좀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강을 준설 작업을 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홍수가 나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을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분들에 대한 업적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가까운 쪽이어서 이제 생략하고요. 지금 또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좀 살펴볼 텐데요.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문화유산은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 1972년 세계유산 협약으로 만들어졌고요.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유산 이렇게 있는데요. 문화유산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런 산사, 한국의 산지성원, 경주불국사, 종묘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유산으로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이 있고요. 혼합유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요. 19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씨름, 가곡, 국악, 관현악 반주로 분하는 그 노래인 과곡, 그 다음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992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기록유산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성정원 일기, 직지, 학원, 팔만대장경 경판 이런 것들이 주로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 14강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내용보다는 책이라든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